그러나 제 머리 정리는 못해도 네. 우리 시장 정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하죠.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안녕하세요. 매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마감 시황의 패러다임을 박군영입니다. 아니 저 헤어 말씀입니다. 헤어. 헤어요. 예. 그 짧기 때문에. 네. 예. 항상 저 헤어. 네. 365일. 맞습니다. 네. 와 정말. 그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예전에 그 신입 사원 때는 머리카락이 되게 길어가지고요. 기신 적이 있어요? 올백 머리로 하고 다녔었어요. 올백이요? 예. 네. 앞머리도 막 이렇게 눈 밑까지 이렇게 내려올 정도로 되게 길었었고 했는데 네. 잘 안 그려지네요. 어느 날부터 이제 잘 안 그려져요. 저도 이제 옛날 기억이 하도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한번 짧게 깎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그 최가을 헤어드레서라고. 최가을. 네, 그분께 이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아하. 네네네. 제 머리를 한번 예술적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 제가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최가을 본인 예, 당사자. 그분한테 직접 최가을 헤어드레서 그분한테 제가 예약을 하고 갔었어요. 최여름 아니고 최가을이죠. 예, 최가을 헤어드레서. 네.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이제 짧게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네. 그 뒤로 이제 그 짧은 머리를 계속 한번 그 디자이너 선생님이 만져주실 필요가 좀 있겠군요. 디자이너 선생님 그게 벌써 15년 넘었죠. 뭐 엄청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만 예, 유지하면 그냥 되니까. 그대로 이제 그냥 짧게 유지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약간 반곱슬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설프게 길면 또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머리라서 네네. 오래 가지를 못하고요. 또 아침에 또 출근 시간에 저희가 조금 약간 이런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냥 간단한 게 좀 짧은 머리가 좀 간단합니다. 머리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될까요? 네. 네, 짧게 그냥 여쭤본 건데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박스 하나 들어올 때 됐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뭐 강보합 정도 출발을 했습니다만 네. 뭐 외국인이 개장부터 마이너스 1,000억대 선물 매도로 출발하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전환이 바로 됐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장기화 가능성 증가 영향으로 이제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된 영향인데 기관 외국인 양시장 동시 순매도로 출발하면서 기관은 선물만 매수 출발했습니다. 낙폭을 키워가던 코스피가 2,430포인트 수준에서는 반등을 시도한 모습이 오전에 나타났는데 반면 코스닥은 HLB 급등 그리고 에코프로나 카카오게임 그다음에 JYP 엔터 등의 뭐 강세로 플러스권이 유지됐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오전에 철강 금속이나 의약품, 서비스업, 통신업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 비금속 광물이나 전기, 전자, 원수 창고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순매수 전환했고요. 선물 매도세가 급격하게 줄어 나가면서 코스피는 부합권까지 반등을 했고 코스닥은 1% 강세까지 올라왔습니다. 10시 15분경에 중국 2월 뭐 LPR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MLF 관련된 금리가 6개월 연속 이제 동결됐기 때문에 뭐 2월 LPR 동결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상치에 부합했다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인하를 뭐 시장에서 일부 뭐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동결 쪽에 예상치가 있었습니다. 1월 통화지표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유동성이 확인됐고 부동산 시장도 바닥 통과 분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동결 관련된 이슈가 컨센서스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좀 전에 보여드린 자료는 하나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띄워주신 자료를 발췌해왔습니다. 10시 2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도 플러스 전환했는데요. 11시 20분 기준 외국인 선물이 1,900억대 플러스 순매수를 돌아섰고요. 기관 매도세도 축소되면서 시장이 V자 반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화학, 전기전자 그리고 철강, 금속 등의 매도가 보였고 기관은 전기전자, 화학, 금융 등의 매도가 보였지만 아무튼 지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12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확대되고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2,460포인트 정도 때까지 올라가던 코스피가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가 또 축소되면서 1시 30분을 지나면서 하락 후에 마이너스 전환까지 보이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워낙 크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순매도 전환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다소 높이는 또 양상이라 상당히 좀 2,400포인트 후반, 2,500포인트 언저리로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반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채 금리 급등세 증정과 위안화 강세 영향 때문에
1290원대 중반대로 하락세를 약간 보였고요.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강세 지수계 철강, 금속이 상승세를 보였고 카카오나 네이버 등 인터넷주도 장중에 강세를 해서 서비스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뒤이어서 의약품은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 관련된 강세가 뚜렷했고 반면 포스코 케미칼 약세에 비금속 광물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해운과 항공주 전반적으로 부진하면서 운주 창고업도 하락했고요. 시총 상위단에서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약세를 기록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업종별로는 제약, 디지털 컨텐츠들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HLB가 상한가를 가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세였고요. IT 소프트웨어도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AI 관련주도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에 조금 강한 매수세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따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닥은 꽤 올랐네요, 그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했었던 것 같아요. 네, 1.7% 정도 네. 아마 오른 것 같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이제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만 또 코스닥 개별 종목들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편안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SBS가 다소 이제 또 주주 행동주의 관련된 관련주로 추정이 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상당히 급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제 주주 이익 이 테마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총 전까지는 계속 분위기가 계속 되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마치 이게 요즘 하나의 계절성을 조금 갖게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총 테마. 자, 그래서 네, 주주행동주의. 맞아.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의 다음 타겟으로 SBS가 고려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언론 플레이스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어떤 건지는 내막을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는 SBS가 이제 다음 타겟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온라인 쪽에서는 SBS가 이제 코로나19 당시보다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를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뉴스 보도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뉴스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SBS의 작년 영업이익이 1,8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높은 영업이익인데요. 2020년 500억 수준에서 급격하게 늘어났지만은 SBS의 12개월 포워드 지금 이 PER 밸류에이션이 5.82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진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그 SBS와 동종업계 선행 PER 비교인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의 30배 가까이 추정이 되고 컨텐트리 중앙도 38배 정도 넘어서니까 사실 SBS가 워낙 싸게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싸게 편성이 되고 있는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 주주 가치 극대화라든지 배당 성향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은 실제 맞는 거고 드라마 편성 확대 요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의가 잠정 중단되고 있는 자회사 스튜디오 S의 단계적인 상장 금지 요구도 혹시 꺼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평가 이슈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온라인 관련된 주주 행동주의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SBS의 이익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보다는 이 보수적인 지상파가 이 디즈니 플러스나 등등 OTT에도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는 아주 개방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최근에 밸류에이션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점수를 좀 줄 수 있는 요소도 네네. 충분히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SBS는 2022년 10월 드라마 제작사 빈지웍스를 400억에 인수하면서 해당 계약을 통해서 이제 연간 작품 제작 수가 한두 편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를 포함한 스튜디오 S의 연간 작품 제작 수가 15편 정도나 되니까 상당히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플랫폼 공급 다양화 전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주요 드라마 라인업으로는 모범택시 두 번째 이야기, 고선비 열애사, 그리고 낭만닥터 김사보 세 번째 이야기, 악귀, 그다음 7인의 탈출, 그다음에 국민 사형 투표, 이름이 네.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소방서역 경찰서 두 번째 이야기 등이 예상되는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방영 시작한 모범택시 두 번째 이야기가 초태인가요? 12.1% 높은 시청률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청률이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보고 오늘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SBS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컨텐츠리 중앙 등과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SBS가 정말 뭐 드라마 제작사 SBS 이름이 이제 뭐 당연히 비슷한 PR을 기대해야 되겠지만 네네네. 워낙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곳에 이제 일부가 이제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니까 네네네. 30 다른 회사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죠.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현금 흐름상 이익이 쌓여가고 있는데 네. 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뭐 배당 성향을 높인다던가 둘 중에 하나를 좀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SBS는 또 항상 이 이슈에선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자, 하여튼 SBS 요즘 이제 방송사들도 얼마 전에 뭐죠? 그 피지컬 백 이건 이제 MBC가 또 만든 거라면서요. 아, 그렇군요. 네, MBC 아마 제작인 네.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사실 자기네들이 스테이션인데 이제는 플랫폼을 아예 그냥 넘나들면서 납품도 하겠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간다는 거군요. 이 방송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 왜냐면 또 다른 플랫폼에 점점 더 파일을 키워주는 일이라 그죠?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비가 또 줄어드는 제사를 혹시 깎아먹는 일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살짝. 근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나라별로 대부분 공중파 방송들의 성장의 한계와 이런 정체된 부분들은 있어 왔었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뭐 생소한 일이라고 볼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컨텐츠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중파 부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뭐 성향의 뭐 드라마 스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합쳐지면서 이런 OTT나 다른 쪽의 플랫폼에 대한 뭐 다양한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운 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지 또 뭐 않을까요? 공중파의 기능이 꼭 이익만 늘리는데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정보의 단절이나 그 차이를 줄여준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공정성 부분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섹터도 한번 가볼까요? 네, 뭐 일부 이렇게 보시는 지금 구독자분들은 좀 아쉬워할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소주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오르는군요. 뭐 그 결국엔. 이유는 그 이유는 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당 30.5원 올라서 885.7원이 뭐 될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훨씬 커졌고요. 지금 통상 맥주 세금 인상은 이제 주류 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세금이 오르는 것보다 출고가 인상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류 입장에서는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세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보면 원부자재 가격이 또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물류비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전기료 뭐 상승세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을 다 이제 붙여서 출고가를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트 진로는 하이트 출고가를 7.7% 높였고요. 롯데칠성 역시 크라우드 출고가를 8.2%나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와 소주 등 술값이 줄줄이 이제 지난해도 인상됐고,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할 정도로 올라왔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소주 가격 같은 경우 되게 민감하잖아요. 우리가 뭐 소위 서민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게 뭐 5,000원, 6,000원까지 올라오면 이게 어떻게 마시냐 이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소주와 맥주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다른 주류 물가, 그러니까 이제 양주까지도 4.2%나 또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양주도 2013년 4.8% 상승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소주, 맥주 등의 어떤 주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관련된 그 주류 업종들이 상승돼 보이는데,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최근에 편의점 3사가 또 프리미엄 증류수 관련된 이슈가 되게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도 지금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가수 임창정 씨와 소주 한 잔 22일 정식 출시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GS25는 아시다시피 박재범의 원소주라든지 CU는 이제 가수 윤미래 씨의 미래 소주를 판매하면서 지금 소주 3파전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소주 한 잔이 이름인가요? 네. 제품 이름? 네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기 때문에 되게 그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인기가 있는 게 최근에 뭐 젊은 뭐 사람들 통해서 뭐 홈술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집에서 사서 높은 도수의 술을 사가지고 토닉 워터에 이렇게 섞어서 마시는, 그게 되게 또
약간 트렌드처럼 이렇게 그렇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소주에 비해서 도수가 높은 프리미엄 좀 고급의 비싼 증류식 소주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시장에 반영을 하면서 오늘 관련된 주류 업종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예인과 함께 콜라보해서 혹은 뭐 연예인이 이제 주가 돼서 이렇게 만든 경우에 보면 잠깐 반짝했다가 인기가 사그라드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맛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오면 신기하고 재밌고 또 친구들이 막 와 하니까 이게 한 번씩 사 먹어보는데 역시 뭐 사람 입맛은 굉장히 냉정해서 아무리 그렇군요. 좋아해도 맛없으면 안 먹는 어.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원소주는 드셔보셨나요? 먹어봤죠. 이렇게 잘 안 맞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원소주. 예민한 질문에 또. 네, 원소주는 또 저희 우리 또 박재범 씨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역시 이제 일부 2차 전지주가 그 1월 양극재 수출 호조 지표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도 전일 이제 강했거든요. 관련해서 또 주가 올라왔는데 에코프로인가요? 오늘 또 이렇게 주가가 에코프로? 아마 급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진짜 특정 일부 종목만 일단 좀 좋았는데요. 이 DB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2023년 1월 양극재 이게 이제 NCM 그다음에 NCA 그다음에 NCMA 모두 수출량이 약 22,000톤 수준으로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견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밝혔습니다. 또한 양극재 수출 가격이 킬로그램당 50.7달러 그리고 전월 대비 8.6%나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전월 킬로그램당 46.6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NCM 양극재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0.13달러 정도 수준되는데 이게 전월비 10.5%나 급증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CA 같은 경우도 킬로그램당 53.4달러 수준인데요. 전월비 3.2% 증가 그리고 NCM 양극재 수출 가격도 어쨌든 이런 부분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DB금융투자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좀 띄워주시면 네. 한국 양극재 월별 수출량 및 가격인데요. 양극재 수출량도 어쨌든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견조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막대 그래프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회색 쪽에 실선 그래프를 보시면은 양극재 수출 가격이 위로 또 이렇게 들면서 최근에 수출 가격 고점을 거의 벗길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특히 이제 NCM 수출 가격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회색 선을 좀 보시면은 2022년 3월 즈음에 메탈 가격이 피크 쳤고 22년 7월에 양극재 수출 가격이 피크를 봤는데 지금 회색 선 보시면은 끝 무렵에 딱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죠? 이 고점을 거의 벗기고 피크를 벗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최근에 양극재 수출 가격 자체도 상당히 다시 지금 고점을 벗어나면서 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울러서 이제 뭐 지난 주말 사이에 뭐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3% 이상 또 올라오면서 멕시코 공장 건설 관련된 안이 확정될 거라 이런 이야기도 약간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 SKC라든지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뭐 솔루스 첨단소재, 뭐 성우아이텍, 일진머티리얼스 등등이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 중국의 CATL 배터리 가격 인하 소식 등에 해서 셀 가격 경쟁 우려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등의 2차전지 셀 생산 업체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뭐냐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이 CATL이 중국 내 일부 완성차 기업 대상 그 리오토라든지 니오 그다음에 하웨이, 지리 등과 같은 쪽에 조건을 제시했는데 향후 3년간 2차전지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위안으로 결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거의 40만 위안 이상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그 관련된 리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향후 배터리 구매량을 80%를 CATL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가진다면 향후 3년간 2차 전지 탄산 리튬 가격을 톤당 20만 위안으로 결산해서 이제 가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격인가요? 예, 지금 그렇죠. 2월 17일 기준 시장에서 2차 전지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47만 위안인데 작년 11월 고점 톤당 60만 위안 대비 25% 가량 하락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톤당
20만 위안으로 결산해서 주겠다니까 가격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80% 이상 제품을 사용했다는 가격 조건이면 가격을 상당히 싸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전기차 기업의 원가 압박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업계에 약간 이게 뭐 치킨 게임 선포한 건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과학원에서는 향후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35에서 40만 위안 정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그런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20만 위안으로 이제 쳐서 주겠다 하는 거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내릴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근데 현재 CATL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으로 알려져서 정말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다소 약간 우리나라 셀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와 관련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셀에서 리튬 원가 비중을 25에서 30%를 가정할 경우에 평균 판매 단가 10에서 15%를 인하하는 어떤 조치로 분석할 수는 있다. 근데 사실 공식 확인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격 인하가 사실이더라도 한국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는데 결국은 뭐 중국 내에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 그들의 LFP 배터리 중심의 가격 인하로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해외 진출도 만만치 않고 특히 미국 관련된 쪽이 진출이 만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만의 LFP 관련된 배터리 중심의 중국 내 가격 인하로 좀 조금 한정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코멘트는 있었습니다. 중국은 들어오지 말아라 약간 그런 뉘앙스네요. 네, 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아직도 뭐 국내 셀에 대한 우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연초 대규모 할인 이후에 뭐 시장 수요가 확인되면서 또 가격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한투자증권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좀 보여주시면 연초 이후에 미국 내 테슬라 가격 정책의 변화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모델 3보다는 특히 이제 위쪽에 좀 푸른색에 보이는 모델 Y를 보시면 가격이 슬라이스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이후로. 계속 올립니다. 이게 무슨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말로 이게 무슨 테슬라 일부 모델은 무슨 회도 아니고 왜 시가로 매매를 하냐. 뭐 이거에 뭐 한 달에 몇 번씩 이제 왔다 갔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가격 정책이 너무 정신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투자증권의 코멘트는 3월 1일 인베스터데이에서 공개될 마스터 플랜 3라든지 뭐 저가형 신차 공개 그리고 국내 소재 업체에 대한 긍정적 수주 플로우가 기대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약간 뭐랄까 럭셔리 OEM향 소재 위주에 대한 투자는 크게 이 영향에는 뭐 미치지 않을 걸로 본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셀업체는 국내는 일단 LG에너솔루션이 가장 먼저 빠졌고요.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좀 별개로 SKC 같은 경우는 손자회사 SK 넥실리스가 스웨덴 로스폴트에 최대 1조 4천억 규모의 2차 전지용 동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말 사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SK가 다소 좀 급등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인지는 아마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CATL이 향후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80% 이상 사는 회사들에게는 지금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준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절반 가격은 아니고 이제 그 아까 그 우리가 말했던 그 탄산 리튬, 탄산 리튬의 가격을 지금부터 절반 이하로 내려주니까 전체 가격 평균 판매 단가는 절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ASP가 한 15% 정도 15% 예, 셀 정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리튬에 한해서만 싸게 준다는 거예요. 리튬을 20 아까 말했던 톤당 아까 말했던 싸게 적용해서 그 배터리 가격을 그렇죠. 주겠다. 20만 위안 정도로 가는데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리튬 원가 비중이 셀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전체 단가가 셀 가격 자체가 한 10에서 15% 떨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약간 이거 저 사기 아닌가? 나중에 저 리튬 비중 줄여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뭐 10% 15% 싸게 준다 이러면 이제 뭐 오케이인데 리튬 가격을 80% 뭐 50% 이렇게 인하한 걸로 주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리튬 비중을 줄이면 가격 줄어드는 폭이 굉장히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죠. CATL
무슨 안 통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결국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거는 규모를 더 늘려서 그거를 상쇄해 보겠다라는 목적도 있을 거고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가격을 후려치게 되면은 일부에서는 또 보조금으로도 메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 꼼수도 있을 부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저게 해외 시장 공략 쪽에 대한 내용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 방어에 대한 카드로 꺼내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단정질문한 제가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내 전기 완성차 기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글로벌 그 전기차 관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 내의 어떤 경쟁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건설 기계 쪽? 네, 맞습니다. 볼까요? 그 지난주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기업을 향해서 뭐 전쟁 보건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 16일 카이스트 글로벌 공공조달센터가 조달청과 함께 그 분쟁의 시대 포용지역 협력 방안과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현황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조달 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참석을 했고 나디아 비건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차관이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상당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건 차관이 영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자 공공조달 플랫폼인 프로조로를 소개하면서 사업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난해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서 외국 기업이 계약한 규모는 129억 흐리우냐 이게 뭐 단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 4,500억 정도 수준인데 전체 입찰업체 중에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국내 업체의 공격적인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좀 동참을 유도했다 이렇게 이야기 알려졌기 때문에 관련된 뭐 기계 건설 기계 쪽이 재건 관련주도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네. 있는데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로나 교량 건설뿐만 아니라 수도 인프라,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연방 재정을 통해서 지원되는 모든 인프라 지출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만 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리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이나 목재, 석고보 등도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건설 장비, 발전소, 철강, 케이블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영향권에 있다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건설 장비나 케이블 회사들이 이제 타격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연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광케이블 수출하는 LS 전선이나 대한광동신, 강원전선, 머큐리 등의 한국 전선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나 해상 풍력 발전 관련해서 이제 해저 케이블 시장 확대에 대한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비상 대응이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도 또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반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은 한국에만 뭐 공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북미 지역 매출이 약 3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5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네. 모두 한국에서 제작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니까 이 바이 아메리카 관련된 방침이 이제 만약에 설정이 되면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이 정말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연간 그 270만 톤 수출 쿼터제로 수출하는 철강 업체도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영향은 좀 미미하다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에 공장이 없어서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정말 뭐 영향 산업마다 이게 바이 아메리카 이게 정말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지에 뭐 생산 법인을 설립하거나 확대 운영을 굉장히 고민하는 섹터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철강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지난주에도 금요일 정도의 철강주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오늘도 철강주가 강세였습니다. 뭐 중국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3월 양회나 이런 때 또 이제 뭐 인프라나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이제 선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최근에 그 튀르키예 쪽에 강진 영향 때문에 철강 생산 용량의 약 25에서 30%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제 생산량 자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한 10위 안에 드는 철강 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영향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키움증권은 또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철강 시장이 1월 신규 대출 급증이나 신규 주택 가격 상승 반정에 철근 선물 가격이 3주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유통 가격도
철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중국 철강 가격 관련된 이제 사진인데요. 이 보시면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최근에 적극적인 가격 인상 발표와 함께 미국의 철강 가격도 11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잘 보이실 텐데요.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죠. 왼쪽에 보면 글로벌 철강 가격 추이인데 이게 중국 열혈가부터 해서 북미 열혈가 다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연말부터 확실히 1월달 접어들면서 고개를 다 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여주시면은 최근 3개월의 미국 철강 기업의 가격 인상 발표 내역인데요. 2022년 12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5번이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 대출입니다. 이게 1월 서프라이즈인데 특히 이제 기업 대출이 많이 올라오면서 확 튀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국의 1월 대출 데이터 서프라이즈인데 신규 위안화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은행권의 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진작이나 부동산 경기 개선에 대한 지표로서 추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제 분석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철강주 추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베스트 수준권에서 나온 건데 이 글로벌리 특히 이제 미국 쪽도 철강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상향 그림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의 철강주가 상당히 강세였다는 것도 이번에 철강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오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포스코 관련 쪽은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쪽도 모멘텀이 다시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포스코 쪽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철강 이렇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코는 따로 저 회사 뭐 포항제철 링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에서. 네. 그래서 이따 2부에서도 제가 이필상 전무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난해 중국 경제가 3%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는 역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1%가 채 되지 않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로 딱 띄워서 보면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장시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가 4.7%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후베이가 4.3% 성장을 했어요. 네. 이들의 특징이 장시는 리튬 그리고 후베이는 철강입니다. 후베이.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수출이나 소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네네네. 오히려 이런 채광업과 관련된 부분, 자원 생산 관련된 부분 등이 중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네. 2부에서도 한번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철강이 근데 좋으려면 어쨌든 철강도 경기랑 매우 민감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건설 경기도 그렇고 뭐 특히 아마 건설에 더 많이 쓸 거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철강이 좀 올라가는 거겠죠. 뭐 다른 나라 기대도 설마 철강이 많이 쓰일 거라 기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은 이게 하나의 자원과 안보가 같이 맞물려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 경제와 중국 간의 교류가 여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뭔가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이에 자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소중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워낙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진짜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원 확보와 자원 외교와 관련된 점 등이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요즘 그 마블 영화에서도 보면 마블? 그 마블 영화에서도 보면 그 와칸다 지역에서 그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칸다 포에버 비브라늄. 그렇죠. 비브라늄. 결국은 그 자원 확보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 영화에서도 이런 아하. 식으로 다 투영이 된다라는 거죠. 아 비브라늄을 또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시니까 네.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비브라늄 하나 있으면 뭐 끝이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아무튼 뭐 튀르키예 쪽의 생산량 자체가 줄다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제 3월 돼서도 이게 정상화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도 공급량에 대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튀는 것도 충분히 현실적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카카오 브레인 쪽에서 이제 의료용 챗 GPT 출시 예정 소식이라고 알려지면서 AI 챗봇 일부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게 카카오 브레인이 이제 엑스레이를 판독해서 의심 질환을 찾아주는 생성 AI 데모 버전을 올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입력하면 판독문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 분야에도 일단은 뭐 서비스가 좀 도움을 받는 AI 쪽에 진보,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런 방식의 어떤 뭐 의료 분야에서 생성 AI 기술 접목한 것이 카카오 브레인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AI 신약 개발사 갤럭스에 50억을 투자한 가운데 5년 동안 또 공동으로 AI 기반 신약 설계 플랫폼을 또 만들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가가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신기술 금융 자회사인 그 롭티록 그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AI 신약 개발 회사인 갤럭시에 투자한 바 있는 동구 바이오제약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 관계에 있는 플래티어도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오늘 좀 주목을 개별주로 좀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이네요. 어떤 거요? 이 그 의료 그 차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챗 GPT라는 얘기잖아요.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 어떤 기업에서 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차트를 불러주잖아요. 진단을 하고 네. 그 차트 정리하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일 처리하고 인턴 선생님들도 그거 처리하느라고 항상 잠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 적고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엄청난 생산성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죠. 네네네. 재밌습니다, 이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입력하면 판독문의 초안을 작성해주는 그런 AI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요거는 뭐 상당히 진짜 이 의사들의 어떤 그 손을 좀 줄여주는, 시간을 좀 아껴주는 그렇죠. 뭐 이런 건 될 수는 그 있겠네요. 드라마에서 막 나오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한글과 영어를 막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 일목정연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걸 네. 판독하는 분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항상 잡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책임 소재 때문에 어쨌든 계시긴 계셔야 될 거예요.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판독은 아마 그러니까 기계가 해준 AI가 해준 그 가능성 높은 가능성에 대해서 네. 오케이 요거는 맞는 것 같다. 이거는 좀 뭐 너가 못 본 것 같다 등등 아마 그걸 해주시긴 해야 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일도 이제 점점 사람이 도움이 점점 덜 맞아요. 들어가면 이제 필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당분간은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만약 기계만 마냥 의존할 수는 있으면 없죠. 나중에 뭔가 잘못 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음. 책임을 이제 누군가 뭐그 회사가 져야 되거나 뭐 이럴 수가 있어 갖고 아마 책임 문제 때문에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론 또 이슈가 있었어요? 네, 뭐 이게 정말 뭐 다가오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정말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이 드론 배송이나 이런 것들은 뭐 로봇 배송, 드론 배송은 정부가 이제 어떻게 규제를 푸냐 문제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산업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26년에 로봇 배송, 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벽 배송을 넘어서 이제 30분 또는 1시간 배송 시설을 열기 위해서 도심 내에 소형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MFC, 이게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불리는데 이 입지를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3, 4년 안에 로봇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서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면서 민간의 기술과 실증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 이게 정말 이게 정책만 발표하고 또 지지부진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된 주식도 테마주로 강세를 보였지만 뭐 제이시언 시스템이나 뭐 에스코넥 그다음에 네온테크, 퍼스텍 등의 드론 기술을 가진 테마주도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심에서 근데 이거 드론 배송 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저도 근데 여기다가 3, 4년이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너무 비현실적인 제안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냥 무슨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우리나라가 뭐 무슨 미국의 그 서버번처럼 아유 그냥 이게 약간 도심 외곽에 이렇게 한 뭐 100평씩 되는 집들이 뚝뚝 있으면 뭐 잘하면 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우리 다 아파트 뭐 이런 데에서 그 얼마 전에 그 윤여정 씨 나오는 그 상 타는
그 프로 있었잖아요. 상타는 그 뜻밖의 여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스타벅스 커피를 배달하는 로봇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제품이 CES에서 나왔길래 저희도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거가 우리 나라에도 적용이 되느냐. 네네. 그럼 여러 가지 법안 문제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도로화가 아닌 인도로 막 다녀야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그렇겠죠. 하나가 네. 있고 인식 센서들이 촬영을 하면서 다니게 되니까 개인정보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돌아다닐 수 자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겠네. 계속 그 친구는 이제 인식하면서 다니니까. 그렇죠. 그럼 뭐 사람 얼굴도 찍고 아.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다니는데 그 규제가 그렇게 3, 4년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니 뭐 우리가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고춧가루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숫자 제시하는 건 별로거든요. 그래서 17층인데 18층에 배송하면 어떡할 거고 또 드론이 막 날아다니다가. 자, 그리고 HLB가 네. 선박 사업을 해요? 이제 사실은 HLB의 예전에는 이제 그동안 구명정이라든지 중소형 선박 제조업을 이용하는 ENG 사업부가 원래 이제 원래 통신이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2019년과 20년에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0%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HLB 관련된 이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만 이게 좀 띄워주시죠. 네.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 추이인데 19년도 보면은 ENG 사업, 그러니까 복합 소재 관련된 사업이 거의 거의 다 대부분 차지했고 바이오 의료기기가 이제 조그맣게 한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21년에 10월 진단업체 FA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 구조를 크게 이제 바꾸었고요. FA가 이제 그 2021년도에만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했고 지난해 1월 인수가 마무리된 FA 관련된 합류 이후에 바이오 사업 존재감이 더욱 이제 커지면서 일단 헬스케어 사업으로 재편된 뒤에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1,473억에 91.1%에 해당하는 1,342억까지 일단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으로 이제 거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 전신이 이제 ENG 사업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지금 바이오 사업으로 넘어오는 게 분명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 인수했던 G3 BNT나 베리스모 테라피우틱스 그리고 지난해 3월 인수했던 비임상 CRO 업체인 노토스 등도 바이오 사업에 무게를 실었기 때문에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연간 기준 영업이익 흑자로 이제 돌아선 점도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선박 사업 관련된 ENG 사업을 이제 분할하겠다는 거죠. 분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이 선박 사업도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떼내는 것에 대해서 일단 호재로 작용한 듯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HLB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리보세라랩 관련된 성과 도출도 사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중국에서 이제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 주맙과 그다음에 이제 병용요법으로 네.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획득했고요. 양사는 최근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 신청, 즉 NDA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또한 이제 리보세라닙 단독 요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HLB의 그 리보세라닙이라는 아마 약 예, 이런 예. 성분이 좀 있는 네네, 모양인데 그렇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 중국 항서제약 면역 항암제. 아픈 이름들이 다 자꾸 연결되네 네. 이거. 왜냐면 제가 그 항서제약도 있었거든요. 네, G3 BNT. G3 BNT가 HLB 테라피틱스로 바뀌었고 예. 마이너스 지금 70. 하여튼 그런데 이제 네. 그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 주맙 이 두 개를 병용하는 병행하면서. 요법으로 네네. 간암 1차 치료제 허가를 획득했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또 중국에서 또 미국으로 진출하는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독자적으로 리보세라립 단독 요법을 통해서 선낭암 또는 이제 위암에 미국 NDA도 지금 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는데 선낭암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그리고 위암은 임상 3상을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어서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단독 요법을 통하면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질병의 한 약으로 동시에 진행은 안 되고 네네네. 한 질병에 하나씩만 해야 된다 이거죠? 단독 요법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세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할 이슈 때문에 사실은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컸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약간 청산되는 분위기에서 수급 영향이 좀 급등세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어쨌든 물적 분할로 되는 거니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뭐랑 뭘 분할하는 거예요? 결국은 ENG 사업을 떼내는 거죠. 나는 인적 분할이에요? 물적 분할?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에요? 예, 네.
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게 뭐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매수 청구권을 이제 강행할 수 있는데 아마 네. 이 매수 청구권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쇼커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더 급등세를 좀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저는 아마 이거는 제가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얘기해도 제 목소리가 좀 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 주주행동. 주주행동 네.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괜찮았는데 최근에 네, 오늘 좀 급락세였는데요. 아마 사실은 뭐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야기했지만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거래 정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지션 축소를 좀 한 거 아니냐는 코멘트를 미래에셋증권에서 냈는데요. 하나솔루션이 저 백화점 물적 인적 분할하나요 여기는? 아니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네. 거래 정지에? 왜 거래 정지?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 갤러리아 인적 분할. 네. 네, 그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포지션을 좀 축소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미래에셋증권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돈을 최근에 벌기 시작했는데 배당을 안 준다. 무배당. 이런 이야기가 이제 사실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무배당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타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미래에셋증권의 해당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이건 좀 약간 사실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태양광 공장 증설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 뭐 배당이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배당이 어렵다는 사실도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야기가 된 건데 하필 오늘 주가가 이제 반영을 해서 급락하는 것은 조금 타이밍상 조금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갤러리아 인적 분할의 진행 일정을 다시 한번 보면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거래 정지가 되고 3월 31일 날 갤러리아 인적 분할 후에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진 거라면 다시 조금 약간 억측스럽다 이야기를 미래에셋증권에서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솔루션이 좀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입니다. 이 하나솔루션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이게 지난 그 목요일쯤인가요?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약간 목표 주가가 47,000원 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현재 주가가 하나솔루션이 45,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뉴트럴,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홀드 정도네요. 네, 중립 정도의. 네, 추가적인 어떤 뭐 주가 상승 업사이드가 거의 없는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해외 쪽의 IB 쪽에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리포트가 다소 좀 IRA 관련된 이 베네핏을 태양광 관련된 베네핏이 조금 주가에 좀 반영된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 커멘트의 리포트도 약간 주가를 좀 하방으로 좀 민 어떤 이슈가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분할 이슈에 서로 상반된 반응이었네요. HLB랑 하나솔루션이. 네. 자, 옳은 방향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HLB 말씀입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뭐 요즘 주식시장에 가장 핫한 네. SM 오늘은 떨어졌네요. 네, 이제 19일 하이브 관계자가 SM엔터의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약간 뭐 계속 이제 이게 지분 경쟁을 하면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뭐 사실 개인적인 기대감들을 많이 가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이브가 공개매수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공개매수 실패보다 사실은 좀 승자의 저주를 좀 우려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으로 만일 카카오가 인수전에서 빠지게 되는 시나리오라면 SM 주가가 12만 원을 바로 밑으로 밑돌면서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도 사실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울 동부지법이 이제 그 20일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한 SM엔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문 기일을 열 예정인데 이 전 총괄은 SM 경영진이 카카오의 제3자 배정으로 총 9.05%의 신주 및 CB를 결의한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방향성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공개 매수 결과와 상관없이 이전 총괄의 SM엔터 지분 매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풋옵션 그러니까 매도 청구권이 걸려있는 이전 총괄의 잔여 지분 3.6%까지 인수하면
총 18.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소 조금은 12만 원 이상 확 올라갔던 주가가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공개매수 가격을 안 올린다는 이 부분이 다소 좀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끌어낸 어떤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것만 갖고 이제 그 뒤에 계속 빠진다 보기도 좀 애매한 게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SM 3.0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추가적으로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2월 3일 날 멀티 제작 센터 레이블 관련된 1차 발표가 있었는데 2월 20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IP 수익화 전략이 또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24일 목요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글로벌 사업 확대나 음악 퍼블리싱, 팬덤, 이코노미 등의 또 다른 발표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관련된 발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 내용에 따라 또 주가가 약간 내용을 보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12만 원 전후에서 어떻다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SM 싸움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도 포기하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게 진행하는 거 그러네요. 보니까 뭐 하이브도 그렇고 저 카카오나 상당히 뉴스가 많아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자세한 내막까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뭐 이게 상장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제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경영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또 지속 경영을 위해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네. 좀 그 사이에서의 시행착오가 좀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SM 오늘 하락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환율이 한 3원 정도 조금 넘게 아마 오늘 하락을,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좀 강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장에 아마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자, 오늘 시장 이 정도 뭐 충분히 다 들어본 것 같고요. 네. 네. 박근영 부장님 내일 다시 모셔도 될까요? 네, 내일 다시 와야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